배상원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일정 중에 흉기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테러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살인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틀즈의 존 레논을 공격한 데이비드 체프먼 사건 이후에 FBI에서는 이런 류의 범죄를 에로토매니아 범죄로 이제 분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셀럽이든 아니 유명인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한 살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재명이다라고 써여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신의 어떤 애정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 뭐 그거는 정당의 당적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는 그 망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이재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재명은 가짜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을 죽인 체프먼도 얼마나 그 존 레논을 좋아했는지 막 그 미치광이처럼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존 레논이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 존 레논은 가짜라고 생각해서 저 가짜 죽이면은 진짜 존 레논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병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정 망상이라고 해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F에서 별도로 분류한 애정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 애정이라는 게 집착 애정인데, 네. 그래서 별도로 분류한 이유가 저런 류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상원의원, 하의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많이 되면서, 특히 또 그 뒤에 이제 여러 뭐 가수들 이런 사람들 공격되면서 별도로 분류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이게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미치광이처럼 좋아해서, 그래서 애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사건은 정확히 그거고, 차이가 있는 건 그겁니다. 송영길 사건과 이 박근혜 사건이나 김기종 사건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있죠. 각각의 도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뾰족한 걸로 직접 들어오는 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베는 거는 살인의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사건의 그 지충호도 살인죄가 아닌 걸로 처벌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리포트 사건은 다르죠. 리포트 사건은 살인 관련된 걸로 처벌받았고, 송영길 사건은 아시다시피 네. 이 상해로 됐죠. 그러니까 각각의 도구와 행동에 따라서 실제로는 법 적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셀럽이라던가 아이돌이라던가 아니면 유명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 집착 이런 것들이 뭐 애정이든 증오든 뭐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간에 어쨌든 그런 종류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지향성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사람이 사용한 흉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찔렀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 왜냐하면 뇌동맥으로 들어가면 즉사고요. 정맥이라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심장으로 내려가는 피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동맥이냐 경정맥이냐 이게 정확히 무슨 차이냐 물어보는데 동맥은 이제 뇌로 올라가는 거고, 정맥은 이제 심장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혈전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혈전은 그 즉시에 지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럼 피덩어리가 거기서 굳었어요. 그러니까 지혈을 하게 되면 피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굳죠. 거기서. 근데 굳는 게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뇌로. 혈전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혈전이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뇌로 들어가면 이게 막히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반신불수라든가 이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댓글들을 보게 되면 뭐 자작극이네, 뭐가 위험하냐, 1cm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막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달리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 말을 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혈관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맥이라 하더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막 부산에서 안 받고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 간 거부터가 뭐 이 사람이 심각하지 않은데 쇼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경정맥이랑 특히 동맥이나 이쪽에 관련된 거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바이패스 시킨 다음에 기계로 이제 이걸 꼬매거나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로봇으로 그러니까 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여기에는 머리에 혈관이 통해야 되는 상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료진의 판단이고,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위치는 그 치료, 그러니까 수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간병.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돌봐드려야 됩니다. 네. 이 위치는. 아하. 그래서 이제 가족 근처에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분이 본인 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전공의협회 뭐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뭐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의사.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저도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네. 기본적인 판단은 의료진의 판단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죠. 의사들이 지금 판단해서 보낸 거죠. 예. 판단해서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의료진과 가족과 예후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다. 수술 자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 판단, 수술진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의료진이 그렇죠. 판단을 했다면 그 전문적인 판단이나 소견을 믿는 것이 맞는 그렇죠. 것이고. 전혀 모르는 의사랍시고 와서 그런 소리 해야 되는 그렇죠. 건 그건 의사의 자질이 없죠.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이 매우 위급했고 예, 그렇죠. 위독했고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는 게 분명한데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하려고 하고 뭔가 뭐 잘못된 일인 것처럼 자꾸 오도하는 거,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때 이제 피습 당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셨다. 네. 요즘 지혈해 달라. 왜냐하면 이런 부위는요, 그 당시는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출혈이 나면 정신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식이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없어지죠. 어떻게 피습 당한 후에 말을 할 수 있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혈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의식이 소실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급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말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쇼다니는 건 아이고 뭐 기본도 아는 사람들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제 사실은 혈흔이 상당히 많이 묻었고 오늘도 현장에 그 이재명 대표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들이 계속 곳곳에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출혈량도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출혈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 옷으로 배갖고 많이 네, 여기 나왔어요. 옷깃이 다 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동맥이 그랬다면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정맥은 그렇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랑의 노랑봉지님, 경정맥 손상 대응 잘못하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천우신조입니다. 네. 이런 얘기 했고요. 김양옥님, 국민이 무지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맨드라미님, 하늘이 도왔습니다. 천운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네. 어쨌든 예리한 흉기를 정확히 목을 향해 겨누어서 이 사람은 정말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평소 성격이 뭐 온화했다, 뭐 이런. 말수가 적었다, 성실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에러토매니아 범죄자 중에 보통 특성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외부적 성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켜보거나 네. 따라다니거나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자신의 그 생각하는 그 프로필, 상과 안 맞으면 공격성이 높아지죠. 예.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생명, 정말 목을 찔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도 있을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폭력을 당한 분이 한 1m 가까이에 악수를 앉아 하면 흠칫합니다.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네, 흠칫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인분들이 이런 피습을 당한 이후에 한동안은 활동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 본인이 뭐 물론 이제 극복해내냐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네. 정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 피의자는? 가해자는? 가해자요. 당연히 그 제가 매니아라는 표현은 망상이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보니까 어제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동선을 쫓아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노렸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냐면 네. 작년부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계속 그 핀트를 맞춥니다. 보통 애정망상은. 그래서 여자 아이돌에 들어와서 있는 애정망상 범죄자들은 자기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은 웃으며 돌아가는데
안 해주면은 막 울그락불락해집니다. 그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애정망상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머리에 무슨 종이로 만든 파란색 왕관 같은 거를 쓰고 뭐 이백석, 뭐 이재명 지지 이런 또 글귀도 같이 적어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애정망상은 관종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애정망상이라고 지금 진단하신 거예요? 예. 애정망상이기 때문에 계속 특이한 어떤 걸 해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봐주길. 그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말도 했다가 나는 국민의힘에도 가입했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되는 대로 떠들어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입을 안 했는데 나는 니들보다 더 민주당 열정 지지자야. 근데 망상이라고 하면은 결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도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판단에 문제가 있지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오 범죄인 것 같기도 이건 증오 하고. 범죄죠. 예. 네.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좋아한다 이런 뜻보다는 그 사람의 이런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증오와 뭐 좋아하는 마음이 섞여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다 같이 일컫는 범죄학 용어에서는 애정이라고 하는 거를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은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른 데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네. 뭐 집착망상 이렇게 표현도 되는. 그렇죠. 집착망상이라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쉽죠. 자,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50명 정도, 41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더 많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기동대들은 바깥만 쌓는 거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차단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경호 경비 수칙에 따라서 전문 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거든요. 형사들 10명이랑 기동대 40명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동대는 그 바깥 외가 차단인 거고 형사들은 지켜보는 겁니다. 뭔 일이 터지면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호 경비 인력은 그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예방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경호 경비 인력은 별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나 대선 때인데 후보에 따라서 몇십 명씩 뭐 이게 다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건 전문 인력입니다. 여기는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100명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범인은 사실은 인터넷으로 흉기도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칼을 아주 예리하게 나를 막 갈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공인중개사, 뭐 구청 공무원 서울에서 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0몇 년 전에 따고 충남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 원룸을 위주로 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세도 좀 밀리고 은행에서도 대출 독촉과 관련된 내용지명 우편도 오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선호가 있거든요. 바뀌었죠. 말하자면 이런 범죄자들은 여기에 집중하니까 자신의 본업에 집중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 공공에 빠졌다. 이런 그게 얘기예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5, 6개월 월세가 밀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작년 따라낼 때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냐? 중요한 건 그 이전에와 그때의 비교를 해야죠. 그죠? 그 비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남들하고 부딪힐 일 없는 온화한 성격이고 말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인사도 잘 안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보통 우리가 묻지마 범죄자 혹은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특성 아닙니까? 별로 인사 까딱하고 아무 얘기 없고 뭐 그냥 웃고 다니고 아니면 뭐 표정 없이 다니다가 갑자기 사고 치고 그게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비슷하죠. 예. 근데 이런 얘기 해요. 전 직원이라고 이 사람 김 씨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전 직원 C 씨가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면 용돈도 쥐어주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관련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 관련 얘기 전혀 안 하죠. 원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자, 이 사람 왜 계획적인 범죄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동선을 따라다닌 거 보면 계획적인 범죄가 맞고 도구를 구입한 것도 계획적인 범죄가 맞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살인의 의도였느냐 상해의 의도였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는 맞죠. 네. 근데 그걸 적용하는 데가 이제 어디에 어느 정도의 계획이냐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저지를 때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모르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보통 이런 범죄자들의 특징이니까요. 드러내고 떠벌리는 이거 내가 오늘 뭐 누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일기 쓰고 혼자 해서 오늘은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네, 네. 사실은 웃은 게 아니죠. 자기를 보고 웃은 게 아니죠. 그런 형태의 자기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지 않죠. 혹시 배후는 없을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사람을 이전에는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죠. 그 옛날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로운 늑대기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사회어인데, 그러니까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고 있다고 하면 보통은 사이버상에 있었을 겁니다. 사이버상에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렌식이 필요하죠. 포렌식 했을 겁니다. 핸드폰 예. 포렌식 이런 거. 핸드폰이나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 특정한 포털에서 같이 공유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네. 자,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 가해자, 피의자 이 김 씨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 예, 박근혜 피습 단계 10년이었고 리포트 대사도 뭐 비슷한 그 정도 됐죠. 예.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글쎄, 그건 정치평론가들이 말씀하셔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애정망상에 있는 범죄자들은 주변의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올랐으면은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최진명 교수님 말씀하셨겠지만은 하신 부분과 같지만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형태의 혐오가 난무할 때 편승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에 네. 탓하고 혐오, 남 탓하고 혐오하고 그러면 자기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올라타게 되죠. 지금 뭐 CNN이라든가 영국 가디언이라든가 뭐 일본 니혼게이자 등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외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도하는 내용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양극단화되다 보니까 서로 증오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치평론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이 그런 형태에 편승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 갖고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증오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적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대통령이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년사에서도 그렇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다 이런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사회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이런 사람들한테 취약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들한테 영향하는 핑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도 문제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는 모방범죄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모방범죄? 이 사람을 모방해요? 예, 형태가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형태로 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세 현장 쫓아다니면서 뭐 비슷한 형태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 된지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후보자들이 뭐 예비 경선 포함해서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연설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들도 사실은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에서는 경호 구형비를 좀 앞당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접 경호죠. 사실은 1m 안쪽에 접근하는 쪽에서는 품 안에 손 이런 거 다 확인하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때 바로 쳐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지금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더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 경비 인력에 대한 거를 아니면은 주요 정당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경호 비용을
뭐 나중에 세금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전문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안 쓰는 게 문제죠. 네. 지금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나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집에 문을 몽땅 다 열어놓고 살고 뭐 칼 같은 경우도 집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집에 칼 없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어떻게 음식을 안 해 드세요? 가위 있죠, 가위. 가위는 괜찮아요? 가위는 써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칼은 찌르니까. 아, 그런 거에 대한 또 트라우마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집에 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 상당히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도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은 유세 현장이나 이럴 때 막아주세요. 어떻게 막아요, 본인?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달려들려고 뭐 꺼내려고 할 때 이렇게 조금만 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쳐주면 삐끗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나도 다치면 어떡해요? 아니, 그냥 조금만 쳐주면 된다니까요. 그럼 목적하는 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폭력이 발생할 징조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 경우는 이런 유명한 분들은 1선, 2선, 3선 다 되겠지만은 네. 보통의 이런 국회의원 출마자 분들한테도 이런 테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은 사회의 공동체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막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참 이 끔찍한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사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 사람이 솔직히 정신적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